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책,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들, 그러니까 소유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할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이 두 갈래길을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롬은 이 소유와 존재의 구분이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 또 사회 모습까지 결정짓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정신분석학적인 통찰하고 또 여러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프롬이 말하는 그 핵심 의미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더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이나 행복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프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만 그게 진짜 전부일까? 하고 딱 의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프롬은 소유 양식하고 존재 양식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소유 양식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존하려는 삶의 태도예요. 돈이나 명예, 지식,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까지요? 네. 반면에 존재 양식은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경험하고 또 관계를 맺고 내 안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프롬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영국의 시인 테니슨하고 일본의 시인 바쇼. 이 두 사람의 시를 비교하는데요. 네네. 테니스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뿌리째 똠아 벽 틈에 꽂아두고 너를 알고 싶다. 아, 뿌리째 뽑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상을 해체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태도죠. 어떻게 보면 서구 과학의 어떤 단면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꽃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꽃을 죽이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바쇼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피었네 울타리 밑에. 오, 그냥 바라보는 거군요. 네, 꽃을 뽑거나 막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교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롬이 말하는 존재 양식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괴테는 꽃을 뿌리째 파내긴 하는데 자기 정원에 다시 심어서 살려요. 아, 제3의 길이네요. 네, 이건 존재 양식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프롬은 이게 단순히 동양, 서양의 차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물 중심 사회냐 아니면 사람 중심 사회냐 차이로 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와, 그 시 비유는 정말 인상 깊은데요. 테니스나 바쇼를 비교하니까 소유랑 존재의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차이가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배우는 과정에서는요. 아, 배움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소유 양식의 학생은요, 강의 내용을 어떻게든 노트에 막 적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시험을 위해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암기하고 저장하는 데 집중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좀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기도 하고요. 아, 뭔가 제 학창 시절 모습이 약간 떠오르는데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존재 양식의 학생은 완전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존재 양식의 학생은 강의를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생각이 막 자극받는 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러면서 그럼 이건 뭐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질문이나 관점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살아있는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 자신이 변화하는 거죠. 지식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듣고 보니 대화할 때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안 바꾸려고 하고. 정확합니다. 소유 양식에서는 내 의견이 마치 내 재산 같아요. 소유물인 거죠. 그래서 대화의 목표가 내 의견을 지키고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는 게 돼버려요. 내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내 재산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의견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왠지 그럴 땐 토론이 아니라 약간 전쟁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존재 양식의 사람은 의견 자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프롬은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자하고 살아있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아, 맞아요. 지식에 대해서도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 나는 안다는 걸 구분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하고 깊이 이해하는 건 확실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네, 맞아요. 프롬한테 안다는 건 그냥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 보고 듣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걸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뭐 사회적인 통념이라던가 편견 같은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나 원인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것, 즉 존재양식의 알이라는 거죠. 아, 약간 불교의 깨달음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 같은 맥락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진정한 알은 종종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존재 양식의 목표는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소유 양식의 목표는 그냥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하셨군요. 이게 그럼 신념이나 사랑 같은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겠네요. 물론입니다. 소유 양식에서 신념은 스스로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인 정답,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탐구하기보다는 어떤 권유에 의존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죠. 심지어 종교적인 믿음조차 내가 믿는 신이라는 소유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존재 양식에서 신념은 내면의 어떤 확신이자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신념을 가진다기보다는 신념 안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하죠. 와, 사랑에 대한 프롬의 통찰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어떤 물건 같은 건 없고 사랑하는 행위만 있다니.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졌다거나 내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관점인데요. 광고예요. 결혼이요? 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공동의 재산이나 자녀,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소유물에 만족하는 뭐랄까 두 개의 이기심이 합쳐진 회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그럼 존재 양식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그건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깊이 알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에 함께 반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 그 자체예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계속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인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경험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소유와 존재의 대비가 되게 오래된 종교나 철학에서도 발견된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어요.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가 결국 가진 것을 버리고 존재하라 이런 메시지였다는 해석은 되게 신선했거든요. 황야가 소유 없는 자유의 상징이라니.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성서는 인간이 그 소유 없는 상태를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도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황금 송아지 같은 소유물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모습처럼요. 아, 맞아요. 결국 땅이라는 소유물에 집착하다가 나라를 잃고 추방될 거라는 예언자들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근본적인 불안과 부자유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서에서도 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재물 축적 금지 같은 가르침이 결국 소유 중심적인 가치에 대한 저항이었군요. 네.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도 결국 소유의 유혹, 그러니까 빵이나 권력 같은 걸 거부하고 존재의 원리를 택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프롬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에게 주목하는데요. 에크하르트요? 네, 에크하르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원치 않음은 탐욕에서의 해방을 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함은 지식을 그냥 소유물, 도구마로 만들지 않고 계속 탐구하는 존재로서의 알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음은 소유물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자유, 이걸 의미한다고 프롬은 해석합니다.
결국 에크하르트에게 존재란 단순히 그냥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그 생명력 자체였군요. 모든 속박, 그러니까 소유 양식에서 벗어난 그런 능동적인 상태를 최고의 미덕으로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 양식의 본질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프롬은 이게 사유재산 개념하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재산을 얻고 지피려는 욕망이 끝없이 커지면 탐욕이 되고 결국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 가능한 죽은 사물로 취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와 소유물 사이에는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없고 서로가 그냥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소유물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 소유물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나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얽매여서 소유당하는 셈이 되는 거군요. 물론 프롬도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 같은 생존적 소유는 좀 구분했죠? 네, 맞아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유는 존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소유욕, 그리고 집착이죠. 반면에 존재 양식은 독립성,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요. 핵심은 내 안의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성입니다.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창조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수동성은 존재를 가로막는다고 봤고요. 여기서 존재가 단순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가면 뒤에 진짜나,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동기나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도 중요해 보였어요.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제대로 볼 때 존재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프롬은 우리 안의 생존 본능에서 오는 소유 경향하고 동시에 외로움을 극복하고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존재 경향, 예를 들면 나눔이나 공감, 희생 같은 거예요. 이게 모두 잠재되어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군요. 네, 어떤 사회 구조나 가치관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나타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현대 산업사회는 이기심이나 소유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이게 오히려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억눌린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요, 소유가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왠지 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프롬은 그 안정감이 사실은 허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허상이요? 왜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죠. 돈, 지위, 명성,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자유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불안에 갇히고 자유까지 잃는 셈이네요. 그럼 존재 양식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건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기반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또 용기를 내는 능력, 이런 건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존재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내 안에 어떤 나태함이나 두려움, 생명력에 대한 불신 같은 내적인 것들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를 버리고 떠난 영웅들, 붓다나 예수 같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는 실패할까 봐 두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쾌락하고 기쁨을 구분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소유는 쾌락 추구랑 연결되기 쉽다고요. 순간적인 만족이나 흥분은 있는데 지나고 나면 공허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쾌락은 종종 좀 수동적인 만족에 가까워요. 반면에 존재는 기쁨하고 연결됩니다. 기쁨은 단순히 그냥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는 활동과 함께 오는 어떤 충만함이에요. 존재 자체가 발산하는 빛과 같다고 할까요? 불교의 열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죠.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존재의 길 위에서 경험하는 기쁜 만족감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관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소유 중심에서는 죄가 불복종이고 회개하고 굴복해야 용서받는다면 존재 중심에서는 죄가 타인과의 단절과 소외이고 사랑과 이해를 통해 관계 회복으로 극복된다는 해석이요. 네, 맞아요. 시간 개념에서도 차이가 뚜렷해요. 소유는 과거의 축적물, 기억이나 재산 같은 것에 매달리고 미래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로 존재하죠.
현재는 그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아, 현재가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반면에 존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창조나 사랑, 깨달음의 순간 같은 건 시간을 초월한 현재적인 경험이죠. 물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에 굴복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는 현재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자, 그럼 프롬이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려져 있던 새로운 인간 그리고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프롬의 꿈꾼 새로운 인간은요.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존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대신에 현재에 충실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환상 없이 현실을 딱 직시하는 거죠. 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온전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생명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유를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즉 성장의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사회도 좀 변해야겠죠? 새로운 사회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돕는 사회여야 해요. 그러려면 이익이나 권력 같은 낡은 동기 대신에 존재, 나눔, 이해, 연대 같은 좀 더 급진적인 인도주의 정신이 사회 운영의 중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프롬은 주장합니다. 모든 관계를 막 거래처럼 여기는 시장적 성격 대신에 생산적인 사랑이, 또 기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프롬익을 사이버네틱스 종교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 대신에 인간 중심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통해서 우리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배우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방식 하나하나에 이 소유와 존재의 태도가 어떻게 스며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프롬은 소유가 주는 안정감은 사실 환상이고 오히려 불안을 낳으며 찰나의 쾌락은 공허함을 남긴다고 경고했죠. 반면에 진정한 안정과 깊은 기쁨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존재의 삶 속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여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익숙한 질문 대신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공존하는 소유하려는 마음과 존재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